예, 안녕하세요. 오늘 그 지적의 히스테리 환자, 오늘 환상횡단, 그리고 이제 충동,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환상횡단의 의미와 충동의 주체. 상징화를 상상적 보상으로 축소시킬 때 우리는 상징화의 고유성인 이 매개적 분조를 놓친다. 상징화를 단순히 내 만족의 도구로 삼는 거죠. 내 만족의 수단으로 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아, 내가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내가 잠시 그 집중력을 잃고 순간적으로 내가 주의가 산만해져서 그랬을 뿐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위로를 삼는 거예요. 그게 상징화예요. 이런 종류의 상징화는 사실 이거는 상상적인 차원이죠. 자기 합리화로서의 상징화. 즉 상실은 상상적 보상으로 전복되기 전에 이 상실이라는 거, 실수라는 거, 실패라는 거는 상상적 보상으로서의 상징화로 넘어가기 전에 깊은 의미를 얻기 전에 그 자체로 실증적 몸짓이 되며 엄밀한 의미에서의 상징계와 우리가 상징적 의미라고 부르는 것 사이의 구별에 의해서 그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상실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상실은 우리 주체의 상징계의 자리를 지칭하고 있다 이거죠. 상징계의 한복판에 그 별의의 자리를 지칭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외부적인 상실의 경험, 외부적인 이 실패 경험을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주체 안에 결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상실을 증오로 나타낼 수밖에 없고 실패를 필연성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인간 주체라는 건. 2번,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제에서 상징적 의미로 직접 이해한다. 우리는. 그런데 여기서 상징계는 어디 있는가? 상징적 의미와 그것의 장소 자체, 의미에 의해 채워진 텅 빈 장소 사이에 결정적 구별을 도입해야 한다. 예. 이것이 조금 아까 읽었던 상징계와 우리가 상징적 의미라고 부르는 것 사이의 구별에 의해서 그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 말의 뜻이죠. 상징계라는 위치와 장소와 그리고 상징적 의미,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즉 상징계는 무엇보다 장소이다. 원래는 텅 빈 장소이지만 사후에 상징적 의미의 골동품으로 채워진 장소이다. 원래는 텅 빈 장소에 무예요. 텅 빈인데 나중에 상징적 의미들로 채워진 장소죠. 캐모플라지 된 장소, 캐모플라지. 상징계에 대한 락강 개념의 결정적인 측면은 이 논리적 장소의 우선성이며 논리적 장소의 우선성이에요. 이게 상징계거든요. 장소를 채우는 요소들에 대한 텅 빈 장소의 이 성결성이다. 이 텅 빈 장소. 이게 상징계 한 복판 아니에요. 예. 이 상징계라는 것은 논리적 장소이고 이것이 상징적 의미보다 우선하며 이 상징계 안에는 텅 빈 장소의 이 텅 빈 장소가 있다. 실제 사물이 있다. 이것이 바로 상징적 요소들의 앞서는 선결성이다 이거죠. 우선성이다 이거죠. 이 텅빔이라는 이 선결성이 있기 때문에 이 텅빔을 중심으로 상징적 의미들이 구성된다는 것. 락강이 하이데거에 기대면서 물병에 대해 증명한 대로 사물은 무엇보다도 먼저 의미작용적 분절에 의해 명확하게 된 텅 빈 장소이다. 계속해서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사물이라는 것은 의미작용적 분절에 의해 명확하게 된 텅 빈 장소다. 의미작용적 분절은 결국은 무엇을 캐모플라지 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랬죠? 상징계 중심의 텅 빔을, 사물을, 빈 곳을, 상실을 나타내는 징후다 그랬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에 의해 채워진 텅 빈 장소. 채워졌다는 것은 만족됐다는 뜻은 아니죠. 가려졌다는 뜻이죠. 가려졌다는 뜻. 마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자기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는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자기의 몸을 가렸던 것처럼, 캐모플라지했던 것처럼 상징적 의미작용적 분절에 의해서 캐모플라지된 그 텅 빈 장소, 이게 사물의 자리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징계의 한복판에 존재하고 있는 구멍이다 이거죠. 이런 이유로 헤겔의 상실은 상실 없는 충만한 동일성으로의 회의가 결코 아니다. 헤겔이 말하는 상실의 상실이라는 것은 상실 없는 충만함으로의 회귀가 아니다. 상실의 상실이라는 건 상실을 받아들일 때 상실의 상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실을 내가 거부하거나 억압하거나 회피할 때는, 그럴 때는 그 상실이 그대로 나에게 작동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상실을 받아들일 때 그때 상실의 상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상실의 상실은 상실이 어떤 것의 상실이 되기를 멈추는 계기이며, 상실을 내가 받아들여, 내 본질로 받아들여. 그러면 더 이상 상실이라는 그 느낌이 없는 거죠. 이제는 그 이 상실감이 없게 되는 거죠. 대상이 머물 수 있는 텅 빈 장소의 열림이 되는 계기이며, 이제는 상실이라는 장소가 대상이 머물 수 있는 텅 빈 장소로서의 자기 자신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뭐냐? 내가 상실을 받아들이면 이 환경 속에서 나의 상실을 자극하는 것들이 이제는 수용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대상이 머물 수 있는 텅 빈 장소의 열림이 되는 계기다 이 말이죠. 전에는 나의 그 근원적인 상실을 갖다 자극하는 어떤 외적인 요인이 있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롭고 내 상실이 지각되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거나 억압하거나 부정했는데, 이전의 근원적 상실을 내가 인정하고 수용하고 나니까 나의 상실을 자극하는 외적인 요인들이 그냥 수용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계속 읽습니다. 텅 빈 장소가 자신을 채우는 것에 선행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계기다. 뭐가? 상실이. 상실은 더 이상 이 보통의 장소가 아니라 텅 빈 장소가 자신을 채우는 것에 선행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계기다. 뭔가 자기를 채우는 것에 선행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계기예요. 다시 말하면 상실과 결여를 통해서 욕망의 주체로 욕망의 변증법을 돌려나갈 수 있는 그 선행적 계기가 되는 거죠. 이 결여라는 게, 상실이라는 게 욕망의 변증법을 돌려나가기 나갈 수 있는 그 선행적인 계기가 되는 거예요. 상실이라는 게. 상실은 대상 출현 공간을 연다. 상실을 받아들이면 대상이 보이게 되는 거죠. 상실을 받아들이면 대상이, 환상 속의 대상이 출현하게 되고 그 환상 속의 대상의 그 아바타들, 그 이미지들이 현실 속에서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상이에요. 왜 상실은 대상 출현 공간을 여는 거예요. 상실은 나아가 생산적인 조건으로서의 상실이다. 상실이라는 건 결국 생산의 전제 조건이죠. 창조의 전제 조건이, 생성의 전제 조건이죠. 4번, 분석 과정의 마지막 계기를, 그 통과하기를 환상적 대상의 눈부시고 매혹적인 현전에 의해 채워진 원초적 텅빔에, 즉 상실의 실증적 성격에 대한 경험이라고, 그런 대상이 그것의 근본적 차원에서 텅빔의 실증화라는 것에 대한 경험이라고 한정하는 게 가능하다. 분석 과정의 마지막 계기가, 분석에 통과하기가, 그럼 과연 그 분석의 마지막 계기는 뭐냐? 분석에서의 통과하기는 뭐냐? 그건 바로 환상적 대상의 눈부시고 매혹적인 현전에 의해 채워진 원초적 텅빔을 경험하는 거예요. 상실의 실증적 성격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나의 이 수치를 가리고 있었구나.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나의 죄책감을 가리고 있었구나.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나의 이 허접함을 가리고 있었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게 바로 통과예요. 또 그런 대상이 그것의 근본적 차원에서 통빔의 실증화라는 것에 대한 경험이라고 한정하는 게 가능하다. 통빔의 실증화, 그게 바로 근본적 차원에서 대상이라는 거예요. 대상, 그것이 근본적 차원에서 통빔의 실증화라는 거예요. 통빔의 실증화. 외적 대상이 바로 나의 통빔을 실증화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 이것이 통과의 마지막 계기죠. 이것은 환상적 대상에 대한 장소의 우선성이란 경험 안에서, 환상적 대상에 대한 장소의 우선성, 내 실제라는 장소, 내 사물이라는 장소의 우선성, 내 통빔이라는 장소의 우선성, 선제성, 선행성,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라름의 표현을 사용하자면 장소 외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순간에 환상을 횡단하는 게 아니냐. 장소 외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구나. 이걸 경험할 때 우리는 환상을 횡단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 환상 속의 대상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사물을 실증화하는 것에 불과했던 것이고, 내 이 속에 있는 이 텅빔을 갖다가 캐모플라지하고 있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 환상을 횡단하는 게 되는 것이죠. 분석가의 욕망은 특수한 욕망, 예를 들어서 피분석자의 징후적 매듭을 풀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라 요게 병적인 그 욕망이에요. 분석가의 욕망은 요 병적인 욕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병적인 욕망이라는 건 피분석자의 징후적 매듭을 풀고자 하는 욕망, 즉 피분석자의 그 증상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비병적인 욕망이에요. 그 욕망, 그 비병적인 욕망이라는 건 뭐냐? 병적이고 환상적 대상에 더 이상 연결되어 있지 않고 대타자의 텅 빈 장소만을 용인하는 거예요. 즉 피분석자가 대타자의 결여를 지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통과하기위해서 모든 체념을, 모든 포기에 대한 동의를 깨끗이 치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타자의 결여, 상실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리고 내 결여와 상실이 선제적으로, 선행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대상을 포기하거나 체념한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에 따르면 피분석자가 상징적 거세를 받아들일 때 그가 말하는 존재의 조건에 속하는 철저한 상실의 필연성을 감내할 때 분석이 끝날 것이다. 상징적 거세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의 그 상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무력함, 무기력함, 그 무능함, 그 자신의 수치, 죄책감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신의 본질로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감내할 때 분석이 끝난다고 말했는데, 감내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상실은 이건 필연적인 것이고 이 필연성을 내가 감내한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상실을 기초로 해서 내가 욕망의 주체로 거듭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충동의 주체로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6번, 이런 독해는 락강을 근본적 포기를 설교하는 일종의 현재로 만든다. 인생은 상실이야. 포기하고 사는 거야. 체념해. 오역칠정으로부터 해방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보기에 이는 근거를 잘 갖춘 독해처럼 보인다. 즉 최종적으로 환상은 마침내 가능한 충만하게 실현된 성관계의 환상이 아닌가. 환상이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근원적 환상이라는 것은 마치 유토피아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 충만하게 실현된 성관계의 환상이라는 것은 나만의 유토피아예요. 주체적 유토피아. 그것이 마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게 바로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의 끝은 환상의 횡단은 바로 이 성관계의 불가능에 대한 경험. 나만의 유토피아라는 게 이게 불가능하구나. 그리고 인간적 조건에 단호하게 불일치된 막힌
결여된 성격에 대한 경험과 동등하지 않는가? 인간적 조건에 단호하게 불일치된 막힌 결여된 성격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유토피아,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완벽한 성관계의 환상, 나는 이걸 이룰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걸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나에게 없다 이거예요. 이게 인간적 조건에 단호하게 불일치됐다는 뜻, 막혔다는 뜻, 결여된 성격에 대한 경험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환상 속에 바라고 있는 나만의 유토피아, 나만의 이 완벽한 성관계의 이 충만함, 이거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그걸 깨닫는 거죠. 이게 환상횡단이에요. 근데 우리는 환상 속에서 그 기대를 끊임없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근데 그게 중요해요. 그럼 환상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한 이 결여된 성격에 대한 경험과 동등하지 않은가?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분석의 근본적인 윤리적 원리로서 자신의 욕망에 대해 양보하지 않는 걸 상정한다면 우리는 통과하기를 주체가 자신의 역사성, 히스테리성 넘어 순수한 비병적 상태 안에서 자신의 욕망을 떠맡는 객이라고 한정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상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근본적 포기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성관계가 완벽한 성관계는 불가능해.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지. 내 능력으로는 내 조건으로는 불가능해. 이걸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 자신의 욕망을 떠맡게 돼야 돼. 내 욕망에 책임지는 주체로 거듭나야 돼요. 이게 자신의 역사성, 히스테리성 너머의 순수한 비병적 상태 안에서 자신의 욕망을 떠맡는 계기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통과하기예요. 마지막 단계. 통과하기에 마지막 단계는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환상이 어떤 것이었다는 그 환상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환상의 본질을 기초로 해서 첫걸음으로 해서 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가, 나의 히스테리적 욕망을 어떻게 비병적인 상태 안에서 단순히 환상 속에서 떠맡는 게 아니라 비병적 상태 안에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환상의 대상에 대한 현실적인 욕망을 떠맡을 것이냐, 책임질 것이냐. 두 가지로 나뉘죠. 분석 후 주체의 모범적 사례는 현자의 의심스러운 형상이 아니라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 오이디푸스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7번 만약 환상횡단이 특정한 결의의 경험과 혼동된다면 이 결의는 대타자의 결의이다. 주체 자신의 결의가 아니다. 그러나 대타자의 결의이긴 하지만 대타자의 결의를 지각하고 경험하면서 주체도 자기 자신의 결의를 지각하고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즉 통과하기에서 주체는 아갈마, 보물이, 숨겨진 보물이 이미 대타자에게도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시험한다.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숨겨진 보물은 대타자에게도 이미 분리되어 있다는 것. 대타자도 자기 자신의 아갈마가 뭔지를 모른다는 것. 그걸 주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대상은 대타자 안의 의미작용적 특성인 자아 이상으로부터 분리된다. 자아 이상이라는 건 주체의 의미작용의 결과예요. 의미작용의 결과.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나는 이러이러한 걸 원해. 나는 이러이러한 걸 지향할 거야. 라는 게 자아 이상이거든요. 의미작용적 결과로서의 자아 이상과 대상은 분리된다 이거죠. 뭔지 모르는 거예요. 대타자가. 자아 이상은 알지만 대상은 모르는 거죠. 대상 A에 대한 주체를 탐지한 후에, 다시 말하면 대상 A와 주체가 분리되어 있다는 걸 탐지한 후에 근본적 환상에 대한 경험은 충동이 된다. 그럼 나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지? 내가 분명히 추구해야 되는 어떤 상실의 대상이 있는데 근데 그 대상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때는 욕망의 변증법이 아니라 충동의 변증법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통과하기를 통과한 사람, 자신의 상실에 대한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의 환상이 어떤 것이었다는 걸 깨닫고 그 상태에서 자신의 상실, 결여에 두 발을 딛고 대상을 지향해야겠는데
이때는 이제 비병적으로 대상을 지향하는 것이죠. 환상 속의 대상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비병적인 대상을 지향해야겠는데 그 대상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충동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급진적 환상을 횡단한 주체가 충동을 경험할 수 있는가? 돌고 도는 욕망의 변증법의 끝에 남는 것은 대상을 향한 욕망이 아니라 대상 주변을 도는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충동이다. 헤겔의 역사적 알문, 이 쉼없는 진동은 이미 지나온 길의 횡단은 무한히 반복되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 히스테리가 끝났을 때 충동을 체험하는 방법의 모범적 사례가 아닌가. 따라서 락강이 세미나 11의 14장에서 유한한 끝과 무한한 끝 사이의 헤겔의 구별을 직접 상기시키는 용어들로 충동의 회로, 충동의 회로를 표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놀랍지 않다. 락강은 영어에 고유한 aim과 goal의 차이를 환기시킨다. aim은 도정이에요. 목표는 goal이라는 다른 형식을 갖는다. 그리고 충동의 회로는 바로 goal과 aim 사이의 진동으로 한정될 수 있다. 즉 충동은 처음에는 특정한 목표를 향해 가는 중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 그것은 자신의 진정한 목표가 길 자체와 일치한다는 것을 경험한다. 즉 자신의 목표는 순환적인 회귀일 뿐이다. 대상에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대상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대상을 중심으로 돌면서 나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확인하고 나 자신의 근원적 상실을 재경험하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주체로 등장시키는 것. 이게 목표죠. 이게 충동의 목표예요. 이게. 소유가 아니에요. 소유가 아니죠. 존재적 가치를 확인하고 존재적 주의상실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자신의 더 깊은 상실, 더 깊은 결여, 더 깊은 존재적 텅빔을 경험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das neue Subjekt, 새로운 주체로 재등장시키는 것. 이게 이제 그 충동의 진정한 목적이죠. 우리의 활동 목표에 대한 이 놓침 자체 안에서 대상에 대한 놓침 자체 안에서 진정한 목표는 이미 항상 실현된다. 우리가 대상을 중심으로 도는 이 과정에서 이미 목표는 실현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이거죠. 목표에 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를 대상을 소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을 중심으로 도는 이 길과 과정 여기에서 성공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주의상스가 있고 여기에 충동의 목표는 이미 실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환상횡단의 의미, 환상횡단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환상횡단의 결과, 즉 통과하기의 결과로 등장하는 주체는 충동의 주체라는 거. 예, 이 충동이라는 게 어떤 거라, 충동의 회로가 어떤 것이라는 거. 예, 목적과 목표. 목적은 회로다. 도는 길이다. 목표는 충동의 진정한 목표는 바로 주체가 자기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확인하면서 자기 자신의 결여 속에 들어가서 더 깊은 결여를 통해 자기 자신을 새로운 주체로 등장시키는 것. 이게 충동의 목표다 이거죠. 이게 바로 헤겔은 절대지에 도달하는 그 도전과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절대지에 도달하는 그 회로와 똑같다는 거. 이걸 지금 지적이 헤겔과 락강의 이 절대지와 충동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